검붉은 불빛이 수평선 너머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수백 척의 배들이 엔진을 끈 채 어둠 속에 떠 있습니다. 무선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한마디에 전 세계 해운업이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선전포고가 바다 위를 덮쳤고 이 33km짜리 좁은 수로는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38척이 오가던 이 물길에서 유조선도, 화물선도, 컨테이너선도 모두 멈춰섰고 보험사들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것은 미사일에 맞아도 기뢰에 부딪혀도 아무도 한 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선원의 목숨값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팔라우 선적 스카이라이트호와 마셜 제도 선적 두 척이 오만 해안 인근에서 실제 공격을 받았고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단 한 척이 움직였습니다. 336m 길이의 초대형 유조선에 양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의 양이었습니다. 이 배는 대기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수심이 얕아 고속항해시 선박바닥이 해저에 닿을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최대 출력으로 해협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기지에서 이 배의 항적을 추적하던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 배는 어디로 가는 배냐고 물었더니 한국행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 장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 배만 움직였을까요? 왜 한국인 선원들만 두려움을 뚫고 갔을까요?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지켜온 사람들의 직업 정신이고 멈추면 한국이 멈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뱃사람들이 수십 년간 위험한 바다를 다니며 피와 땀으로 새긴 것입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비교가 선명할수록 한국의 선택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화물선 두 척은 붕괴선언 직후 약 46시간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란 영해를 철저히 피해 오만 쪽으로 크게 우회했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위장복을 입고 포복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조용히 천천히 46시간에 걸쳐 빠져나온 겁니다. 일본의 이 선택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일본은 늘 미국 편에 앞장섰고 과거에 이란 앞에서 일본 유조선이 격침당했던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지나갈 수 없으니 불을 끄고 몰래 간 것이고 이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했을 나라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국가 비축과 민간 비축을 합산한 전략 비축량이 201분 이상이라 6개월 넘게 외부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일본은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높이고 비축 체계를 강화하는데 10년 넘게 공을 들였으니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5회 항로를 쓰면 비용이 2배로 뛰지만 200일이라는 시간이 그 비용을 흡수하니까 일본에게 호르무즈는 위험할 때 돌아가거나 숨어야 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중국은 또 달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위해 이란과 직접 협의 중이었고 2021년에 맺은 4천억 달러짜리 25년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묶인 동반자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은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원유를 사줬고 유전 개발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가장 확실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국적 선박이 공식적으로 처음 해협을 통과한 것은 공세 선언으로부터 무려 10하루가 지난 3월 11일의 일이었으니 협상에도 10하루가 걸린 셈입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는 협상 탁자에서 해결하는 문제였지 몸으로 뚫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유조선은 동세 당일 그 새벽에 그냥 갔습니다. 협상도 없이 우회도 없이 선박 식별 장치를 끄는 위장도 없이 정면으로 돌파했고 이 배의 이름은 이글 벨로호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원유를 싣고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에서 2월 26일 출항했으며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고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날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혁명 수비대의 경고방송이 무선으로 흘러나오고 이미 실제 공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전 세계 선박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바꾸기 시작한 그 순간에도 이글 벨로호 선장과 선원들은 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탁자 위에 올라온 견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심이 얕아 고속 항해 시 선체가 해저에 닿을 위험, 그리고 혁명 수비대의 실제 공격 가능성, 그리고 전면 보험 중단 상태까지 모든 조건이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대기 중인 수백 척의 선박이 멈춰 있었고 한국 정부의 운항 자제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모든 계산이 끝난 후 선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간다. 전국 해운 노조 협의회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최선의 결단을 내렸고 허용된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운항했다고 조용하고 담담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있었는지는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출항 명령을 내리기 전 선교에는 아마 아무 소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 배는 봉쇄가 완전히 닫히기 직전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이 소식이 퍼지자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거나 전쟁터 당일 배송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쾌한 농담들이지만 그 농담 뒤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는데 바로 한국 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일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럴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 해운 역사에서 호르무즈는 낯선 이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전쟁터입니다. 1980년 9월 이라크 군대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고 초반에는 지상전이었지만 1984년부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탱커 전쟁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열린 겁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이 500척이 넘었고 선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미사일이 날아들고 길을 가 선체를 뚫었습니다. 1987년에는 미국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고 직접 호위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한국 선원들은 이 바다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정유 공장에 원유를 가져다 줘야 했으니까요. 전쟁 위험 수당을 받으며 페르시아만에 들어갔던 선원들에게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면 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가야 했다고요. 탱커 전쟁이 끝나고도 이 바다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했고 그해 여름 많은 나라 선박들이 호르무즈 항로를 우회했지만 한국 선박들은 이 시기에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2021년에는 직접 당했는데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 수비대 고속정에 납포되어 총구가 선원들을 향했고 선원 20여 명이 억류됐으며 선장은 9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선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배를 매각했는데 그 뒤에도 한국 선박은 이 해협을 다녔습니다. 탱커 전쟁도 나포도 봉쇄 위협도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들의 선장과 선원으로 있고 그들에게 2026년 2월 28일의 상황은 처음 겪는 공포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고 여러 번 통과해온 공포였습니다. 공포에 익숙한 것과 공포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글 벨로우 선원들은 두렵지 않아서 간 게 아니라 두렵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뿌리에는 단순한 용기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한국과 이란 사이에 수십 년간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역삼동까지 이어지는 2.4km의 도로인데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가 서울에 선물한 이름이고 그 담매로 서울은 테헤란 시내에 서울로를 만들었습니다. 1973년 2차 석유 파동 이후 중동의 지도자들은 갑자기 쏟아진 석유 자금으로 사막 위의 나라를 새로 세우기 시작했고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 치하에서 이란은 석유 수입으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했는데 항만도로 발전소, 병원 공장, 그 현장에
한국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 벌판에서 한국 노동자들과 이란 노동자들이 함께 땀을 흘렸고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건물을 세웠으며 이란은 이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테헤란로는 그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의 신정 체제가 들어섰을 때도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끊기지 않았고 미국과 서방이 이란과 관계를 단절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서방의 하수인이 아닌 독립적인 동반자로 봤고 한국은 이란을 이념이 아닌 경제로 접근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제재 복원 전까지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정기적으로 수입했고 그 대금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명의 계좌에 원화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동결됐고 이란이 받아야 할 돈 약 70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묶여버린 겁니다. 이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미국 제재라는 구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고 이란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호가 최대 출력으로 달릴 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수십 년간 쌓인 관계가 그 새벽에도 조용히 작동한 것이고 한국 뱃사람들은 이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봉쇄선언이 나온 2월 28일 유가 선물은 하루 만에 배럴당 60달러 후반에서 75달러 위로 뛰었고 아흘 뒤인 3월 9일에는 111달러를 돌파해서 아흘 만에 유가가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장이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그것을 허풍이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88달러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란의 해군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공포와 안도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액화 천연가스도 전체 수입량의 20%가 여기서 오며 이 가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돌리니까 이 해협이 막히면 원유만 끊기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 가동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이중 타격이 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면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니까 페르시아만의 포성이 서울 증시로 날아오는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고 마트 가격표가 바뀌며 석유 화학업체의 원가가 오르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이 오르고 항공유가 오르면 여름 휴가 항공권이 비싸지는 것처럼 이 연결고리의 가장 앞단에 그 새벽 이글 벨로호를 움직인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췄다면 이 연결고리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한국 경제를 흔들었을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날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7달러에서 28달러로 뛰었는데 그날 실제로 공급된 원유의 양은 전날과 같았습니다. 공포가 실물보다 빠른 것이고 2026년 2월 28일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과거 에너지 전환을 놓친 나라들의 결말을 보면 더 서늘해지는데 1970년대 석유 파동대 원유에만 의존하던 나라들은 경제가 무너졌고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위기를 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 71.5%라는 숫자 앞에 서 있고 이 숫자를 줄이지 못하면 다음 봉쇄 때는 이글 벨로호 같은 배 한 척의 용기에 나라 경제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일본은 멈췄고 중국은 협상했고 한국은 전쟁이 터진 그 새벽에 그냥 돌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농담이 웃기면서도 뭔가 뭉클한 이유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탱커 전쟁 때도 나포 위협 속에서도 보험이 끊긴 새벽에도 한국 뱃사람들은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고 이것이 기술도 아니고 자원도 아닌 이 나라가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테헤란물은 오늘도 서울 강남에 있고 전쟁이 나도 이 나라는 이란을 적으로 부르지 않으며
그 기억이 2월 28일 새벽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교를 말없이 만들었습니다. 비축량 200일이 없어도 500조 원짜리 외교 카드가 없어도 이 나라는 오늘도 그 해협을 항해하고 있는데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동차 기름통에 당신의 식탁 위에 닿고 있으니 이 전쟁이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글 벨로호는 지금도 어딘가의 바다 위에 있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한민국 선원들을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